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에서 가짜뉴스 신고센터 이거 강력하게 지금 푸시하고 계시더라고. 네, 다시 열었습니다. 예. 저희가 대선 때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열어서 이 접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접수를 받고 법률국에서 검토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경찰은 정권교체 전이니까 박근혜 정부 하에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짜뉴스를 신고해도 경찰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무혐의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맥이 빠졌으나 대선 때는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요. 그렇죠. 이게 정권교체가 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음해가 말도 못하게 심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음해의 내용이 파트별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헌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이 말도 안 되는 사회주의 헌법이다. 그러면 그 내용이 쫙 돌아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인민복을 이렇게 합성사진을 만든 거예요. 그런 게 돌아다니고 얼굴에 구멍을 내고 막 이런 사진이 돌아다닙니다. 지금. 이거는 강력한 명예훼손, 예,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고들을 다 받고 있고요. 심지어는 뭐 이 가짜뉴스라는 게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시할 수 없어서 저희가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다시 열었고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폐쇄망에 도는 가짜뉴스. 예, 이 경우 신고 대상이고요. 문자로 받은 거 신고 대상입니다. 근데 SNS상에 댓글 다는 거 있죠. 인터넷 기사에 댓글 다는 거. 이거 전부 신고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신고하는 방법 더민주.kr 들어오셔서 접속한 후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나 악성 댓글을 보셨을 때 즉시 캡처해야 된다는 거. 맞아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전달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같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요. 어머니가 가짜뉴스를 받은 거예요. 그럼 어머니에게 가짜뉴스를 전달한 분은 누구겠어요? 어머니 친구겠죠. 그래서 어머니 친구를 그러면 고발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네. 그런데 이 가짜뉴스와 관련된 법률 내용이 가짜뉴스는 단순 유포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그게 힘드시면 어머니의 친구분을 고발하는 게 힘드시면 어머니의 친구분에게 이런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단순히 친구한테 한 번 전하는 것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가 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강력하게 인식하면 함부로 돌리질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직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 보니 가볍게 막 또는 그게 가짜인지도 모르고 뿌리는 경우도 꽤 있고요. 제가 최근에 저도 받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속보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정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렇다죠. 일단은 1. 대통령제 4년 연임. 여기서 좀 이상했어요. 민주당에서는 4년 중임제를 더 선호한다고 알고 있는데 2. 지방 분권 여기까지도 그래. 3. 선거 연령 17세 18세로 하향.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4. 토지 소유권 박탈, 계산 균등 분배. 5. 5.18 세월호 헌법의 명시 등재. 6. 대기업 제재. 7.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인민민주주의 등재. 8. 각 구 동 인민소유원의 창설. 9. 동네 소유원의 구성. 10. 남한 대통령이 유일체제로 가도록 개정. 이렇게 첫 부분은 그럴듯하게 봐서 첫 부분만 본 사람들은 와 지금 그 대통령 발의 헌법이 나왔나 보다라고 그냥 돌릴 수 있어요. 여기 4번부터 토지 소유권 박탈부터는 다 가짜뉴스인 거예요. 요 개헌 관련 가짜뉴스는 저희가 당에서 신고했습니다. 이미 고발. 신고받아서. 그다음에 제가 받은 거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은행 달력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 우리은행 30억 원 대북 송금 정황 드러나. 점점점. 그래서 얼마 전 이른바 인공기 달력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우리은행에 다시 한번 대형 사태가 터졌다. 1월 2일 오전 10시 갑자기 우리은행 서울 본사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압수수색이었다. 우리은행이 중국의 중국중앙투자은행 CCIB로 우리 돈 30억 원을 송금한 것을 재미동포 2세 케빈 박이 발견하고 국정원 측에 신고했고 국정원과 경찰 측에서 극비리의 수사를 하던 도중
해당 자금이 북한 노동당 수뇌부 측으로 흘러들어간 것을 발견했다. 이게 한 줄 한 줄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추정도 다 틀리는. 예. 이에 검찰은 내일 오후 1시부터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첫 소환 대상자로는 대외 송금 책임자인 구동훈 씨가 유력하다. 우리은행 대변인 측에서는 라이터 생산 공장 인수 대금으로 지불했고 30억 원은 다시 우리 측으로 인수받아야 할 돈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검찰 측에서는 이번 사건이 청와대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게이트에 관련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갑자기 여기에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피바람이 몰아칠 예정이다. 정말. 이걸 만드는 세력이 있을까요? 저는 세력이 있다는 쪽에 한 표. 자유한국당? 그건 뭐. 측으로 추정되는 국정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게 한 표. 에이씨, 뭐 가짜뉴스 보니까 씁쓸한 게 너무 악의적이잖아요, 보니까. 네, 악의적인데요. 저희가 어제 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 아침 10시에 열었는데 딱 12시간 만에 441건이 접수됐고요. 그래서 이 접수된 441건은 디소위에서 쭉 보고 최소한의 요건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가짜뉴스가 도는데 누구한테 받았다가 없으면 이거는 고발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요건들, 그리고 댓글에 대해서도 이제 댓글 보면 아이디가 앞에 세 글자 나와 있잖아요. 그 상태로 캡처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최소한의 뭐 요건이 되어 있는 걸 추려서 법률국으로 보내면 법률국에서 법률적 검토를 해서 경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자, 가짜뉴스 유포하고 계시는 분들 재밌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우리처럼 날마다 시사를 다루는 사람들이야 분별력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 바로 찾아내는데 일반 국민들은 육하원칙 정도만 대충 갖추는 것 같으면 그게 그럴듯하게 믿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지금 우리은행 건 같은 경우는 남북 통일을 향한 어린이들의 그 순전 꿈을 마치 우리은행이 북한 쪽에다가 자금을 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저 기쁜 소식 있어요. 뭔데요? 저 우리은행 달력 득템했어요. 오, 그거 구하기 힘든 거 아시죠? 나중에 굉장히 비싸게 팔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갖고 득템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새날 달력도 잘 나왔는데. 아니 그건 물론 득템했고요. 그런데 우리은행 달력은 득템하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은행 가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심지어 통장을 개설할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못 준대요. 다 나갔대요. 그리고 되게 조금 찍었대요. 그리고 논란이 되니까 더 못 찍었겠죠. 무서워서. 더 찍지 왜? 그게 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푸나님처럼 배짱 있는 사나이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네. 이거 박근혜 씨 재산 동결 뇌물죄로 지금 국정원 뇌물죄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국고 환수 예. 차원이죠. 예,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유영하 변호사한테 30억이 맡겨져 있대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총 재산은 도대체 얼마죠? 저번에 삼성동 집 팔았을 때도 돈이 꽤 남았고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재산 신고하던 게 삼성동 집이 27억인가 그랬는데 그게 60억에 팔렸으니까 실거래가는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재산이 제가 재산 신고한 거 봤을 때 30억 내외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요. 그런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한테 30억을 맡겼다면 그거보다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헤드 싱크에 뭐 그 정도고요. 지금 그 40억 맡겼다는 건 그러니까 27억이던 게 아니라 한 67억 정도로 해서 40억 정도 차익이 남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실거래가가 아니고 이제 공시지가 이렇게 신고를 했었겠죠. 네. 근데 국정원에서 뇌물로 받았던 돈 중에 20억은 오리무중이에요. 어디다 썼는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돈도 약간 다른 부분이고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30억 정도 갖고 있다는데 그것을 검찰은 추징하려고 하는데 유영하는 지금 그게 자기가 받은 변호사비라고 우기고 있어요. 근데 한 푼도 안 썼다던데요? 굉장한 꼼수를 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감옥에서 재판이 안 나오고 있다가 국정원 뇌물건이 터지니까 바로 유영하를 다시 선임하는. 돈 아까워서. 추징당할까봐. 그러니까 역시 돈이 최후의 보루군요. 그러니까 이명박만큼이나. 근데요, 검찰이 이제 30억 원이 수표로 입금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7개월간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됐다. 이게 유영하의 주장인데 이게 그렇지가 않고 만약에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되었다면 세금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금 신고도 안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변호사 수임료가 30억씩이나 됩니까? 재벌도 아니고 재벌이라도 이렇게 많이 안 줘요. 30억 원 너무 많죠. 예. 정관 예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받은 뇌물이 36억 5천만 원.
이 돈의 일부도 저기에 섞여 있지 않나요? 30억 원에? 박근혜 재산이 원래 예. 40억이 불어난 거예요. 집을 팔아가지고. 삼성동이 네, 네. 대곡동으로 이사 가면서. 네. 그 국정원에서 받은 뇌물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20억 원의 출처가 지금 불분명하다는 거죠. 아니, 용처죠. 용처가 네. 불분명하다는 거잖아요. 그 20억 원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지지난주 방송에서 그 이야기 했어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약 40억 원 정도의 돈은 영수증 없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썼다고 사람들 진술에 의해서만 지금 검찰이 발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산 한번 해봤어요. 대포폰을 최순실하고 박근혜가 한 40대 정도 썼다는데요. 하나에 할부 이런 걸 떠나가지고 보통 핸드폰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40대 해봐야 4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 그 정액제로 해서 통화는 무제한이니까 사람들은 뭐 전화 네, 엄청 많이 하면 네. 전화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핸드폰들은 웬만하면 다 전화는 거의 무료에 가깝잖아요. 네. 이런 상태를 보면 많이 써봐야 1억 원 정도예요. 그게. 그 정도니까 일단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대부분은 현찰로 보관하고 있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진짜로 쓸 돈은 청와대 특수활동비에서 썼을 거다라고 유추 한번 해보는 바입니다. 그러면 20억도 생돈이 어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이거 누구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지금 시나리오가. 뭐 우리가 언론상으로 드러난 사람은 이제 뭐 정윤혜 씨 정도가 거론되는데 실제로 이 30억도요. 누가 찾았냐면 윤 전 추가 찾아가지고 네. 직접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임장 같은 게 있나 보죠. 찾아가지고 유영한테 맡겼다고 하니까 어쨌건 최근에 이 사건을 보면서 박근혜 씨가 국민들 상대로 했던 그 담화 3차에 걸친 대국민 연설에서 했던 거짓말들이 다시 복귀가 되더라고요. 사적으로 쓴 거 없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 사고 체계에서 보면 저는 그 말이 스스로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요? 왜냐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은 옥체고 성심이고 이렇기 때문에 짐이고 국가여서 그렇기 때문에 사익이란 없는 거죠. 그게 내가 쓰면 다 공적인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희귀한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유영하 변호사는 최명길 의원 당선되던 바로 그 지역구에 공천신청 때 있다가 공천장 못 받았잖아요. 유영하 변호사가 그래서 성파를 해서 못 나갔던 거거든요. 김무성이 이번에 옥새 파동 튀는 바람에. 근데 그 전에 나갔었잖아요. 2012년에 그때 그러니까 유영하가 공천에서 떨어졌을 때 박근혜 얼마나 분노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부터 네. 엄청 가까웠던 박근혜가 국정농단 사건 나고 나서 변호인을 선임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유영하급은 대통령을 변호하기엔 너무 격이 떨어지지 않나 했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가 되게 정말로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30억 맡긴 것도 보면은 그래서 유영하와 박근혜와의 관계가 굉장히 특수관계일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측근 이런 개념보다도 굉장히 믿고 의지한 변호사가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유영하가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독대도 여러 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정도로 쓰려면. 그건 뭐 당연하죠. 30억 원을 맡길 정도면 그리고 이 30억 원이 얼마나 중요한 30억 원이면 국정농단 재판 변호인들 전부 없앴잖아요. 없앴고 그래갖고 국선 변호인도 안 만나는데 지금 유영하를 다시 선임한 걸로 보아서 이 30억 원을 지키겠다는 강렬한 의지잖아요. 근데 그런 돈을 유 변호사에게 맡겼다. 그건 뭐.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씨가 나는 네 한번 무기징역도 괜찮은데 우리 영하가 30억 정도는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순수한 마음에 그냥 주면 안 되니까 변호인 수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유영하를 챙겨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한번 해봐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엄청난 사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깝깝하신 분이에요. 이분 제가요 그 예전에 박근혜가 정말로 바보일까 영리한 사람일까를 방송으로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최태민과의 관계를 묻는 박정희 앞에서 태연하게 거짓말했다는 그 역사적 증언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박근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짓말쟁이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요, 또 이상한 것은 국정원 특활비 유영하 선임계가 법원과 검찰에 아직 접수가 안 됐다는 썰이 있네요. 지금 구치소에만 냈대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그 법 전문가는 아니라서 네. 그 선임계를 내야만 구치소에서 접견하기가 좀 자유스러울 텐데. 특별 접견.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씨를 믿고 찍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용 또는 재벌들과의 관계에서의 뇌물은 안 믿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그 가짜뉴스에도 비슷한 가짜뉴스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그 모든 행위는 국정을 살피는 과정에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건 다 정치보복이다. 근데 이번에 뇌물건으로 잡혀 들어간 국정원장들이 일관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대요. 그 돈이 사적으로 쓰일지를 몰랐다.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돈일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식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치료, 얼굴뽕, 이런 거 아닌 줄 알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것도 국정원장들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았든 몰랐건 간에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겠죠. 국정원장들한테. 그러니까 그 진술 자체가 박근혜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진술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 3인방 플러스 국정원장들이 하고 있는 경우라서 이 경우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 무기징역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죄에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국고 손실이 굉장히 중한 범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주영 실장이나 저를 도와주는 실무자들이 저를 욕하지 않았을까 싶은 대목이 있었는데요. 문고리 3인방에게 용돈 한 번 주면 5천만 원 1억이었더라고요. 아, 이거. 아, 정말. 자, 밥 사 먹어 1억 원. 네. 그다음 명절이야 5천만 원.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럴 수 있는 박근혜는 그 순간 얼마나 문고리 3인방한테 위대하게 보였겠어요. 박근혜 같은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그 돈들이 사실은 고열이거든요. 국민의 혈세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렇게 마음껏 쓰면서도 일말의 죄책감이 없다는 거. 저는 박근혜가 지금도 억울하다고 느낄까봐 좀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갖다 그렇게 펑펑 써댔던 미안함 같은 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는 그 14%의 탄핵 반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때로 18%도 가고 이랬잖아요. 그 안에서 그나마 합리적인 사람들을 분리해내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게 했는데요. 저희 동네는 되게 보수적인 어른들이 많으신데 그동안에 좀 아까 푸나님이 말씀하신 국정농단? 그게 뭐가 문제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통치행위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서 기치료에 쓰냐. 그래갖고 야, 이건 정말 완전히 그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대통령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치료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 시술하고 이런 거 특성동기로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거꾸로 김정숙 여사나 뭐 문재인 대통령님도 뭐 다 해도 돼. 그래 똑같은 논리는 항상 제가 하는 말인데 네. 그들의 행위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면 어떻게 말할래? 딱 그렇게 하니까 말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댓글 사건 때요. 댓글 가지고 저하고 토론하는 자한당 전 의원들이 댓글 한두 개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게 뭐가 문제냐? 뭐 일탈행위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그렇게 선거 때마다 해도 괜찮겠어요? 이렇게 물어보고